북한은요, 핵 공격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면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호남을 방문하면서 민심 챙기기에 나섰는데요. 정치권 쟁점들 지금부터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국건 정치평론가, 김용남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리포트에도 보셨습니다만 북한 매체가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 핵 공격을 거론하면서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한미일 3국 전력이 참여하는 이 해상 훈련이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이렇게까지 위협적인 멘트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송국건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조선중앙통신이 논평을 통해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뭐 핵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날뛰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또 뭐 참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숙고하라, 뭐 이렇게 그 협박을, 그 위협을 했어요. 예. 이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는 한미 연합 훈련을 해도 주로 도상 게임을 했습니다. 도상 훈련 게임을 했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실병력 가동 훈련을 하니까 훈련을 할 때마다 이렇게 미사일 도발을 하는 거죠. 지난달 중순만 해도 그 자유의 방패 훈련 때 그때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북한에 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쌍용 훈련이 내일까지 되는데 쌍용 훈련은 한미 해병대가 5년 만에 사단급이 총 출동을 해서 그 상륙 훈련을 하는 거고 예. 13,000명 정도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내일 끝나면은 이번 주에는 한미일 해군 합동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일본 해상 자위대도 참여를 하고 해서 제주 남방에서 이 잠수함 대잠수함 훈련을 하는데 예.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이 이렇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위협을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쪽에서도 뭐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도발 수위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38로스가 언급한 영변의 좀 움직임, 요거까지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38로스 보도이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보도 내용들이 사실 가능성이 꽤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이제 작년에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라고 얘기해서 예. 법제화하면서 하나 얘기한 게 방어에서 선제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예. 여기에 이제 영토 완전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술핵을 늘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ICBM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려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탄두를 대량화하거나 다양화하거나 핵 능력을 고도화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처리시설들을 갖다가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38로스 말에 의하면 위성사진 그러니까 영변에 있는 실험용 경수로가 완성된 것 같다. 그래서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 하나 이제 원자로 냉각 시스템에서 물이 방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2021년 7월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물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저희가 분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예. 물이 나온다고 얘기하는 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또 방증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는 우라늄 농축 공장의 생산 역량 확대로 추정되는 이제 건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연구동이나 엔지니어링 이런 사람들이 거처들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아무래도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서 소위 핵 능력 고도화라는 측면에서 속도전으로 좀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은 제어할 수 있는 측면은 아니다. 왜냐하면 대화라고 하는 국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양측이 자기의 능력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위한 기초적인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측면이라고 봐야 돼서 뭐 38로스의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사실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상당히 위기의 징후이고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저희 추정할 수밖에 예. 없습니다. 사실의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셨는데 38로스는 이런 움직임이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물리적 준비는 모두 마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럼 도발 가능성 좀 어떻게 저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7차 핵실험을 하는 거죠. 예, 예. 얼마 전에 공개했던 그 개량화된 핵탄두 사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내일까지 한미 그 연합훈련이 끝납니다만 이번 주엔 새로운 연합훈련, 그러니까요. 예, 예. 한미일의 실제 전력이 참가하는 해상훈련이 시작됩니다. 네. 네. 북한에서는 더욱 비난의 수위를 높이겠죠. 특히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전력까지 같이 참가한다는 데 대해서 비난 수위를 더욱 높일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 창원 간첩단 사건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포함된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왜 지난 이태원 할로윈 참사 때 예. 무슨 9호까지 북한에서 지령을 내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예. 뭐 퇴진이 추모다 이런
그 문구가 그대로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온 대로 우리 사회에서 퍼졌었는데 예. 아마 지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반일 감정을 일부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한미일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온갖 뭐 비난하는 뭐 성명 뭐 여러 가지 공격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훈련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의 대응이 또 어떤 식으로 또 강력한 지금 위험 메시지까지 나왔으니까요. 어떻게 될지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역 방문을 통해서 소통 행보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대구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요. 대구에서 열린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깜짝 시구도 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행보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을 뵈니 국정의 방향, 국정의 목표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제가 왜 정치를 시작했고 누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가슴 벅차게 느낍니다. 네, 대구 서문시장은 보수 민심의 상징으로 통하는 곳이죠.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이라는 초심을 되새기게 된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게 6번째 방문인데 여기서 좀 초심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구는 좀 특별한 곳이죠. 검사 때 3번을 거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초임 검사도 거기서 했고 예. 그 이후에 검찰총장으로서 사실상 정치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방순회할 때도 대구지검을 제일 먼저 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대구에서 대선 때 75%의 득표를 했죠. 그런데 서문시장에 이번에 간 것은 물론 경남 순천에서 열린 그 정원 축제 네. 그 다음날 이제 간 건데 뭐 시구도 하고 하러. 그런데 어쨌든 뭐 역대 보수 대통령들은 서문시장에 가면은 상당한 뭐 기를 받는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랬었고. 네. 그런데 오늘 저기서 처음에 그 정치를 할 때의 그때의 초심을 이야기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한일 관계입니다. 그렇죠. 아니,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뭐 지지율이 떨어졌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참모들에게 내 지지율 1%가 되더라도 이것은 하려는 해야 된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대구에서 서문시장에 가서 예. 저렇게 초심, 그 국민을 위해서 하려는 한다. 그 초심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는요 순천을 찾아서 지역 경제 발전을 강조를 했고 지역 민심을 챙겼습니다. 곧 취임 1주년인데 지금 하고 있는 뭐 소통 행보라고 하죠.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좀 지지율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냥 국정 운영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고 민심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대통령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여러 조사를 통해서 발표되었던 지지율의 하락의 원인은 네. 사실은 소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외교 전략의 실패와 민생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었던 한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안 자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예. 그 뒤에 여러 가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측의 언론 보도에서 비롯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불합리하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후쿠시마 뭐 수산물부터 원전 오염수 방류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 철거 합의 이행하라 또는 독도 문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한 것에 비해서는 예. 이제 일본 측에서는 호응이나 성의를 보여주기보다는 계속해서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네. 예. 민생 정책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뭐 2030 청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 안 그래도 과로 사회인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왜 이것을 굳이 근무 시간을 늘리려 하느냐라는 민생과 동떨어진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의 소통 행보가 사실은 지지율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이 강기정 광주시장이 김건희 여사를 초청을 했어요. 뭐 예. 여야 대치인 상황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화합으로 연결될 수 있는 뭐 모멘텀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여의도라고 일컬어지는 소위 중앙 정치는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제 지역에서 지방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영부인을 이제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초청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단초가 제공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김건희 여사가 문화 관련한 그 사업도 했었기 때문에 광주 비엔날레하고도 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국회에서 워낙 첨예하게 대치를 하고 있고 뭐 법안 통과 과정도 그렇고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마느냐 뭐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문화를 매개로 해서 여의도, 서울을 떠나서 지역에서 새로운 좀 여야 소통하는 창구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박 전 비서관도 얘기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또 수산물 수입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발언의 진위와 입장을 직접 밝히십시오. 정부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대통령의 발언이 일본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데도 소극적 대응만 취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이 일본에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단언컨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에 찬성한 적도 없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추진한 바도 없습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며 거듭 후쿠시마 관련 괴담을 퍼뜨린다면 민주당의 목적이 민생이 아닌 국정 파탄에 있음을 자인하는 꼴일 것입니다. 네, 지금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 이 입장을 사실 3번이나 밝혔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 이런 주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없는 일을 가지고 지금 북한과 간첩이나 좀 퍼뜨릴 괴담까지 유포한다. 좀 심하게 공방이 제가 볼 때 있어요. 국민의힘은 아직도 20세기에 사시는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이 어떤 정당인데 북한과 간첩이나 퍼뜨릴 괴담을 유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네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상회담을 하고 오면 성의 있는 호응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성의 있는 호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본의 외무상은 강제징용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시켜서 독도가 자기들의 고유한 영토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과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 야당은 당연히 물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 어민과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합한 예방은 3번 얘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국민에게 신뢰 있게 보여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계속 일본 측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그러니까 수출이죠, 우리한테.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올 봄이나 여름쯤에 방류가 된다고 치면 일본 동쪽 해역에서 나가가지고 미국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하와이, 적도, 필리핀에서 우리한테 오는데 하여튼 4, 5년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10년이 되게 되면 북태평양 전체가 예를 들면 오염될 거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국민들이 이런 우려 때문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80~90%가 수산물을 소비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조사를 했더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 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간 한 4,500억 정도 감소하고 제주 관광 소비 지출도 연평균 한 30% 정도 감소할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우리 경제에도 안 좋고 우리 국민, 우리 어민에도 안 좋은 내용이니 야당은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는 건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을 반일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매우 예를 들면 오히려 민주당을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엮는 거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프레임을 짜시기 이전에 네. 어떻게 하면 막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통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시는 게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확답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박정희 외교부 장관이 물컵에 반을 채워서 일본에 넘겼다는 거죠. 네네. 일본의 마지막 반을 채우는 건데 지금 일본이 반을 채우는 건 기시다하고 정부가 채우는 겁니다. 일본 언론이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예. 일본 언론이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의견 가지고 채우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기시다가 방한을 하고 나서 4월에 지방선거 끝나고 방한을 하면은 반을 채울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일본 언론들이 황색 저널리즘 또는 뭐 국익우선주의로 보도를 하는 걸 가지고 예.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3번이나 아니라고 해도 대통령실은 믿지 않고 일본 언론을 믿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후쿠시마 그 방류인데, 네네. 오염수 방류인데, 일본 교도통신이 그때 일한 이원연맹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2주 있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네. 2주 후에 보도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출처가 뭐냐면은 그 기자가 거의 참석도 하지 않았어요. 예. 한일 관계에 정통한 소식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마도 이 전임 그 이란 연맹 회장 루카가 후쿠시로 의원 이 예. 지역구가 그 후쿠시마 근처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구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그쪽에서 뭐 취재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우리 정부에서 3번이나 대통령실에서 3번이나 안 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교도통신이 또 교도통신 마지막 기사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네. 이거 지금 그 오염수로 방출을 해야 되는데 이 주변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은 너무 강경하다. 그리고 태평양 연안국 도서국가들도 너무 강경하다. 예. 그러니 이웃인 한국이 배려를 해주면 이걸 풀어나가는데 쉽지 않겠느냐. 네. 이게 유도성 기사예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이렇게 먼저 해주면은 다른 나라들도 이해를 구하기 쉬운데 예. 그러면서 뭐 취재를 해보니까는 한일 관계에 정통한 그 참석자가 한국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 나가겠다 했다. 그런데 이거 불분명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계속 그런 게 아니고 예. 우리의 전문가도 참석을 하고 국민 정세에 맞아야지 이것은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길을 안 열고 일본 언론 오보 같은 그 일본 언론에 계속 가지고 예. 공격을 하는 거죠.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3번씩이나 언급을 했는데도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직접 또 가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질문과 답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어떤 면에서요?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후쿠시마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일은 없다라고 밝힌 대통령실의 네. 말은 사실은 하나만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 있는 아, 것이 그래요? 애초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들어올 일 없다라는 것은 지금의 금지 조치를 전격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사실은 기정사실화된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네. 지금 이 아주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말씀이 일본의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가 진짜 나온 것이 맞는지 그럼 일본의 언론 보도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 대통령이 실제로 어떻게 입장을 밝히셨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의 언론 보도만 믿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네네. 사실은 정당한 질문과 문제 제기 자체를 가로막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일본의 언론 자체를 저희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없는 현실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네네. 동시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니 어떤 외국 언론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의 발언을 함부로 제대로 증명하지도 않고 제대로 취재하지도 않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내서 쓸 수 있는 언론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것이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전하는 뉘앙스에 치우친 보도라든지 아니면 일본 측 정치인들의 문구가 나오는 발언이 아니라 당시 자리에 참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 민주당 측에서도 그렇고 언론 측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판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예. 한국말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알아듣기 몇 번을 설명을 해준 것 같은데 민주당은 사실은 뭐 이해를 못한다기보다는 아예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예. 우리나라 정부의 일관된 태도는 네. IAEA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검증 시에는 한국의 참여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본 언론에 부하 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발언을 듣다 보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방류하기로 우리가 동의를 해줬고 또 수산물도 곧 수입이 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일본에게 점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몇몇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까지 한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네네. 일본 언론에서 그 장면을 보도하면서 어떤 취지로 발언하겠어요. 이게 한국 정부에서도 이제 수산물도 수입하고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동의를 한 거를 전제로 지금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현장도 방문하고 있다라고 네, 보도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안해동의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안해동이라고 말씀하시면 예. 안 되고요. 후쿠시마 지역만 지금 예를 들면 수산물이 수입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만 해도 38,000톤이 수입이 됐어요. 근데 예를 들면 후쿠시마 지역 앞에만 바다만 고기가 한정돼서 흐르겠습니까? 당연히 흐르겠죠. 그러면 국민 안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만에 하나라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야당은 그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고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는데 또 예를 들면 반잔을 말씀하시는데 반잔을 지금 안 채우고 있으니까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예.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일본 말을. 그래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한일 관계의 미래가 밝게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만 네네. 일본이 얘기하는 반잔은 절대 예를 들면 그런 방향이 아니에요. 오히려 잔을 갖다 부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야당은 문제제기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 반을 채울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기다려 발라 하고 그다음에 수입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뭐를 더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자기들은 예를 들면 우리와 합의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성의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은 방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협의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우리가 그렇게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일본은 올 봄부터 여름에 거쳐서 아예 이해 조사를 받겠습니다만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에 의하면. 네네. 근데 다른 연구 결과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야당이 그런 우려를 가지고 국민 건강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일본과 부안해동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예를 들면 정부 여당인지 이게 우려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당 측에서 계속 그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과 일본 간에는 뭐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게 많죠. 한꺼번에 다 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번 달에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일종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전략이거든요. 예.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일본이 어떤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의 사이를 많이 벌려놨습니다. 네네. 가장 주요했던 공격이 뭐냐면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한국이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미국과는 의도적으로 멀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공세가 상당 부분 워싱턴 DC 쪽에서 먹혔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오히려 미국이 한국 편을 들면서 일본으로 하여금 빨리 좀 한국과 관계 회복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렛대로 활용할 방안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네. 앞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이번 달에 일본에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 이후에 기시다 총리도 방안을 할 것이고 예. 구체적인 성과는 앞으로 조만간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접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인지를 이 다투는 재판에서 결국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법정에서 처음으로 대면을 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진술이 무엇이었나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송국권 평론가께서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첫 대면을 했죠. 유동규, 이재명 첫 대면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것은 그전에도 또 일부 다 보도가 됐던 내용들이 많아요. 네. 다시 뭐 골퍼를 쳤다든가 아니면 트램 그 시찰단으로 갔는데 이것은 좀 휴식을 하러 갔다든가 예. 이런 이야기는 다 그전에 이 보도가 됐던 것들이 집대성에서 네. 어제 금요일 재판에서 나왔는데 처음 나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 유동규 씨가 그때 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을 때 김문기 씨와 그 이재명 대표 사이에 대장동 관련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김문기 씨가 대장동 혹시 이재명 시장이 물어볼지 모르니까 예. 대장동 관련 자료를 다 챙겨갔다. 예. 그리고 보면은 그 11명의 그 일행 중에서 예.
9명이 성남시 소속이고 단 2명이 유동규, 김문기 2명만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이고 예. 그 시점이 대장동 사업 초기 논의가 될 때거든요. 아, 그렇죠. 그 상황에서 그 여행을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예. 바로 하천대유가 설립이 됩니다. 하천대유 설립이 되고 또 그때 2월 달에 설립이 되고 7월 달 되면은 성남이 똘 특수목적법인 이게 설립이 돼요. 예. 그리고 그 11월 달 경에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유한기 전 처장도 그로부터 한 열흘 전에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네네네. 대장동 관련. 예.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그 김문기 씨에 대해서 모른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왜 모른다고 했어야 되는가? 성남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라인 두 사람이 그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그 사람들과 잘 안다, 그 사람들과 교류가 있었다고 하면은 대장동에 휩쓸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이렇게 한 결론이 지금 어제 그 대장동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에 예. 그렇게 뭐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그 시점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수밖에 없느냐 그 얘기하시고 그 유동규 씨 진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나온 거 그거 좀 짚어주신 거잖아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또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김 전 처장 두 사람이 직접 통화를 했다. 또 자신과 김 전 처장이 함께 이 대표에게 보고를 하러 가기도 했다. 이런 증언들을 내놨거든요. 지금 유 전 본부장도 피고인이에요. 근데 진술이 어느 정도 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그래서 결국엔 뭐 증거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누구의 말을 좀 더 믿어주느냐, 신빙성을 두느냐 이게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 어제 공판을 통해서 이번 공판을 통해서 나왔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주장이 조금 상식과는 맞지 않는 주장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떤 예를 면에서? 들어서 예. 고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사진도 찍고 뭐 골프도 치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예. 사진을 찍었는데 서로 눈을 마주치고 찍은 사진은 없어서 충분히 모를 수 있는 사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예. 남자들끼리 눈 마주치고 사진 찍을 일이 있나요? 예, 그렇죠. 제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뭐 그렇게 사진 찍을 일은 없거든요. 예. 그리고 네. 호주, 뉴질랜드 해서 한 10여 명이 같이 열흘 정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뭐 출장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뭐한 게 네네. 그 기간 동안에 같이 골프도 치고 요트 빌려서 바다 낚시도 했기 때문에 출장을 빙자한 여행이 보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같이 갔다 왔다고 다 친하냐 아는 사이냐 뭐 이런 주장을 또 변호인이 했는데 예. 생판 모르던 사람들도 한 10명만 같이 열흘 동안 패키지 여행 갔다 오면 무지하게 친해집니다. 사실은 그게 뭐 한 200~300명이 같이 떠나는 패키지 여행이라면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의 주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의 주장이 좀 궁색하게 들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궁색하게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만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정확- 이 얘기가 네. 골프, 사진 이 얘기는 1년 넘게 나온 내용이에요. 그렇죠. 판사가 충분히 알 겁니다.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정치적인 주장으로는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문기 전 처장 같은 경우 이 대표에게 보고하러 가기도 했다. 이게 예를 들면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네. 근데 검찰 조서에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전 김문기 처장이 검찰 조사 받을 때 직접 대면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진술 조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예. 유동규 씨의 진술과 고 김문기 씨의 진술, 그러니까 검찰 조서 진술 내용이겠죠. 네네. 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유동규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 하나고요. 네네.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 기존에 이제 다른 사건입니다만 유동규 씨가 너무나 많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요. 아마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나중에 맞추려면 아마 전 꽤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도 진술을 번복한 측면이 분명히 있죠. 또 하나는 자신이 관련된 재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증거인멸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이 벌어졌었는데 예. 이때 그 재판정에는 판사가 물어봐요. 유동규 씨 검찰과 상당히 딜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거 판사가 한 얘기예요. 아하. 그리고 말씀하신 골프카트 문제가 새롭게 등장했습니다만 예.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사진이나 요트 얘기죠. 네. 요트. 예.
유사한 어떤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출장을 갔을 때 왜 몰랐느냐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반증에 대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어느 쪽 내용이 더 맞다고 판단할 건지 문제랑 예. 그다음에 예. 만약에 사실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예. 재판에서 어떤 선고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 그 생각이 말씀 듭니다. 맞고요. 박성민 평년 비서관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 뭐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사진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알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공개된 정황이라든지 사진, 영상들을 보면 어쨌든 접촉면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아니냐. 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이에서 몰랐냐, 알았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여러 시간을 같이 보냈던 정황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데 네. 사실 이것은 저는 정치적인 영역과 사법적인 영역이 좀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유동규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여러 번 배석해서 같이 보고를 했다라는 것인데 저도 실제로 정부 부처의 보고를 받거나 여러 명의 보고자가 있고 배석자까지 있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는 상황이 되면 사실은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네네. 어렵죠. 네, 실제로 예.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정신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워낙에 성남시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정치인으로서의 기능도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정치인의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본인이 애초에 좀 선천적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 주관적인 영역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얼마나 법적으로 증거로 다퉈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은 있고요.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보고를 여러 사람들이 오고 또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하지만 김문기 씨와 유동규, 이재명 대표는 그 전에 리버넬링 사부터 일부터 알고 있었고 통화하고 이랬다는 증거들이 나온 상황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 측이 그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것을 증명해 내려면 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보다 이재명 대표에게 아주 치명적인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이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람 얼굴을 아무리 여러 번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차라리 그런 케이스가 아니면 지금 보고 오면 보고 또 같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 뭐 골프 여러 가지 면을 볼 때 예. 그걸 기억할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글쎄요 쉽게 받아들여지기는 약간.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안면 인식장애 요구는 좀 지나친 표현을 너무 좀 하신 것 정치적이신 것 같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제기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증거 하나로 판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체적으로 제기하는 증거와 반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규 씨 진술 자체가 신빙성이 있느냐 문제인데 아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대면복을 한 적이 없다라고 고 김문기 씨가 얘기했다는 거 하나하고 지금까지 네네. 그다음에 다 대부분 배석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술적인 신빙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을 드리는 것이고 네네. 그 계속 지금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같이 출장을 가는데 어떻게 얼굴을 모를 수 있어? 사람을 모를 수 있어?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남시장 시절에 출장을 갔다 왔다라는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만났던 김문기 씨라는 사람이 특정해서 그 사람인지에 대해서 몰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이후에는 알았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상식적으로는. 근데 말씀하셨듯이 재판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주관적 기억의 영역을 갖다 딱 그 물자듯이 잘라서 왜 이런 상황인데 이걸 몰랐어라고 얘기해서 유죄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예. 변호인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명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얼굴을 본 적이 없다라는 식의 방식의 변론을 한 것인데 네. 그 변론, 그러니까 유죄가 아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변론의 내용을 가지고 상식적 범주에서의 내용으로 공격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더 다른 영역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주관적 기억의 좀 기억의 영역에 대해서 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주셨는데 이런 와중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또 시장 시절에 좀 시장 집무실 CCTV와 관련된 논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CCTV 목적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과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그 CCTV를 그때 달았는데 취임을 하고 나니까
면담 요청이 막 수백 건이 쌓이는데 오는 사람마다 책에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거 안에 뭐 들어있어? 우리 봉투야.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돌려줬습니다. 이거 내가 입증해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다 찍어놓겠다. 대국민 이제 사기극 중에 하나가 나는 시장실에다가 CCTV를 뒀다. 그게 사실은 그 가짜 CCTV거든요. 아니 전혀 뭐 음성이고 뭐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실에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이 CCTV였고요. 정의상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설치 당시 이재명 대표 뇌물을 막으려고 설치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유동규 본부장도 얘기를 했었고 또 이제 성남시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니 문화일보 보도긴 합니다만 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주장이 지금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지는 그렇죠. 상황이죠. 제가 그래서 2021년 2021년 사진을 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저 성남시장 되고 나서 CCTV 달았다고 했을 때 네네. 2011년입니다. 그때 제가 기사를 다 찾아봤는데 기사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지역신문 기사가 전부 다 아니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그때 전임 성남시장이 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들어가서 갑자기 한 1년 있다가 CCTV를 달았다는 거예요. 왜 예.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뭐 500만 원씩 가지고 오고 500명이 줄 서 있고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나도 뇌물로 큰일 나겠다 싶어서 1년 있다가 CCTV를 달았다. 그래서 나는 청렴하게 하기 위해서 달았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했는데 최근에 정진상 씨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성남시장실 옆에 그 비서관실, 정책 비서관실에 있었는데 그때 CCTV가 다 있는데 유동규 씨가 그쪽으로 와서 3천만 원 줬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동규 씨가 거기에 대해서 그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그 CCTV가 그 안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먹통이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먹통이었다고 들은 것은 이 성남시청 관계자들에게 시청 직원들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요. 유동규 씨는 정진상 씨에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동규 씨는 정진상 씨에게 그때 CCTV가 성남시장실에 이렇게 다 달려 있으면은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정진상 씨가 그거 전부 다 가짜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런 것은 또 진술만 가지고 또 이야기하느냐고 하겠지만 실제로 다른 그 시청감에 CCTV가 다 있죠. 복도마다 다 있는데 거기는 1년 번호를 붙여서 다 관리를 해요. 그런데 지금 시장실에 있었던 그 CCTV는 1년 번호가 없었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누가 그것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예. 실제로 뭐 누가 왔다 갔는지 보고 이렇게 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CCTV 논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기극 벌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국민 사기극은 사기가 벌어진 것이 확定됐다에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게 정진상 씨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전문 진술이에요. 정진상 씨가 맞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럼 방법이 뭐냐? 검찰이 확인했다고 한 CCTV 회로가 연결 안 됐다는 거 증거를 제시하면 돼요. 네. 그 증거를 확인하게 되면 되는 건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도 명확해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듯이 MBC, SBS에서 다 뉴스로 영상을 공개한 적이 있어요. 네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유동규 씨가 CCTV 녹화된 거 안 하려고 했다고 계단을 이용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정진상 씨 집에 네네. 돈 주려고 했대. 예. 근데 그 입구에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술적 오류가 하나 있었던 것이고 세 네. 번째는 계속 시상실을 얘기하는데요. 예.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한테 돈을 건넸다고 얘기하는 곳 시장실이 아니에요. 시장실 바로 옆에 있는 집무실 옆방 비서실 칸막이에요. 예. 거기에 CCTV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계속 유동규 씨가 진술을 했다. 검찰이 증거로 확보해서 얘기를 했다. 이 얘기가 계속 언론에 회자가 되면 네. 이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게 되는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잘 안 듣게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내용과 관련해서 예. 명확하게 검찰이 입증하지 않게 되면 예. 또다시 예를 들면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 반사기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확인된 다음에 논의하는 게 맞다는 아니,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 이유를 저희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거를 주었는 방송에 나왔는데 CCTV가 있다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땐 다 꺼놨었어요라고 성남 관계자가 얘기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진상 씨가 재판에서 진술할 때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돈을 주느냐 했는데 마침 꺼져 있고 뭐 작동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상황 아닌가요? 변호사님 보시기.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 정진상 피고인 입장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고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CCTV는 사실은 제대로 작동하는 CCTV가 아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꺼놨기 때문에 그 장면이 녹화되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었다니까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를 할 때만 살짝 틀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사실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정진상 실장은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 관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실 바로 옆에 있었던 정진상 당시 실장 방에 있던 CCTV도 예. 그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CCTV였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아까 김종욱 교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CCTV 내용을 확인해 보면 간단한 문제가 될 수도 네네.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관계자들로부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부동산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습니다. 박 전 특검 측에서는 부인하고 있는데 진위 여부 이거는 김용남 변호사 보시기에는 어떻게 가리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난주에 박영수 전 특검과 또 다른 변호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소위 얘기하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왜 제대로 안 이루어지느냐 이런 예. 비판이 많았는데 50억 클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은 사실상 두 그룹으로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실제로 본인들 명의의 계좌는 아니더라도 곽상도 전 의원처럼 아들 내지는 친인척 주변 인물의 계좌로 돈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요. 네. 다른 한 그룹은 또 김만배 씨의 말이 녹음돼 있는 녹취록은 있는데 실제로 돈이 들어간 흔적은 아직까지 전혀 나오지 않은 소위 얘기하는 50억 약속 클럽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박영수 전 특검은 그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간 흔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자문료, 고문료 형태로 억대의 돈이 들어간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동안 야당이 비판해 왔던 50억 클럽과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최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민주당은 4월 본회의를 통과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물타기용이다 이러면서 반대를 일단 하고 있는데 국힘의 좀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도 정치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 사실은 무죄가 처음에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어느 직장을 가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예. 그 아들이 과연 곽상도라는 아버지를 두지 않았더라면 그럴 수 있었겠느냐라는 비판이 전면적으로 제기가 됐고 예. 훨씬 이전에는 이미 50억 클럽의 존재가 사실은 세상에 알려졌거든요. 근데 그 뒤에 제대로 수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검찰이 벌이고 있는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검찰의 수사 능력과 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최근에 법사위에서 특검이 상정된 다음 날 네.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거든요. 네. 예. 이건 뭘로 봐야 되냐면 검찰에서 수사가 미진하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 추진의 명분이 생기는 것인데 네. 특검이 상정된 다음 날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양모 변호사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은 국정농단 때 같이 한 팀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는 것이고 네. 박영수 전 특검도 이 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동고동락한 사이에서 제대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이 맞물렸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특검 남용이 괘씸하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안은 50억 클럽으로 시작하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가 나오면 다른 비리들이 드러나면 다른 수사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 특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올스톱 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특검을 남용할 수 있는지 이건 굉장히 괘씸합니다.
이게 눈길이 갔던 게 조정훈 의원은 범야권 의원이자 또 법사위 캐스팅 보트입니다. 그렇죠. 특검법이 괘씸하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주당이 처음에 영입을 했었죠. 네. 그리고 뭐 비례대표 정당으로 해서 지금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됐는데 예. 그때 김건희 특검법에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특검 상황이 되느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지금도 같은 입장인데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실 때 국민의힘이 마치 50억 특검을 전면 반대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50억 특검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 범위를 그럼 50억 특검에 50억 특검만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 각상도 이혼 뇌물죄 무죄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고 수사를 좀 강화하라고 해서 네. 수사팀 정원까지 했어요. 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진하면 뭐 특검을 갈 수도 있지만 수사 대상을 수사의 범위를 50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대장동 2억 전반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네. 대장동 2억 전반에 대해서 특검을 하게 되면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2억 전반에 걸쳐서 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네네. 그 격조 금요일 날 재판을 받고 세 번째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재판은 재판대로 이재명 대표 재판 받고 그러면 그 특검은 대장동 2억 전반을 다시 수사를 하면은 이게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재판이 진행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은 원래 선거법 재판은 633에서 1년 내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6개월 지났는데 지금 계속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이 특검 아니냐 이렇게 국민의힘은 그 판단을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들으셨어요? 뭐 공직선거법은 별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랑 연동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안이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저는 조정훈 의원이 말씀하시려면 여야 모두 다 공격하셔야죠. 대선 때 여야가 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대장동 특검은? 그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거기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그 재판 과정을 딱 보셨으면서 이런 말씀하신 저 이해를 못하겠고요. 예. 핵심적으로 50억이 가게 되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부산저축은행 시드머니가 어떻게 확보됐는지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 박영수 특검을 압수수색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때부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한 게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 당시에. 네, 네. 주인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예. 이게 하나의 축이고 또 한 축이 뭐냐면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금융과 관련해서 어떤 로비가 있었냐의 문제예요. 이게 두 번째 축이고요. 세 번째가 그 위에 각종 송사나 언론 로비나 검사 로비와 관련해서 소위 이 50억 그 클럽인 사람이 어떤 일, 이 세 가지 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것만 딱 특정해서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책 의도가 있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네. 예. 마지막으로 아니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럼 그런 국민들이 괘씸한 겁니까? 제가 볼 때 오히려 그런 국민들이 조정훈 전 의원을 괘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선 그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는 제가 예상해 보면은 상급심에서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자지간에 결혼해서 뭐 따로 살기 때문에 그 경제 이익을 따로 챙겨봐야 된다는데 예. 그렇게 되면 소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정됐던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그 있었던 경제 공동체, 이익 공동체 이런 판결이 대법원 이미 확정돼 있는 판결이 다 부정돼야만 가능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예. 그런 맥락에서 상급심에 올라가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예. 많고요. 네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돈이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예. 특검법이 위험한 게 네네.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 안에 보면 특검 후보를 사실상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법이 통과가 돼서 그 실제로 발효가 되면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검찰 수사가 올스톱이에요.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 검찰 수사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고 수사 자료 일체를 특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예. 그 특검은 민주당이 지명한 특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수사는 정말 사실상 민주당이 하는 수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